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월간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 뿌라비루는 내일 오전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며 전국에 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했습니다.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핵과 미사일을 1년 안에 해체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몸살 감기로 휴식을 취한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로 사회를 탈출하자며 노동시간 단축이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날인 오늘 퇴근 시간에 맞춰 사내 안내 방송에 나오거나 컴퓨터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풍경들이 연출됐습니다. 현장에선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TF를 뿌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전 정권과 관련된 이른바 척결자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대한변협을 전방위로 압박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서 북상 중인 태풍 뿌라비루는 내일 오전이면 제주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태풍의 길목, 제주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김 기자. 네, 저는 지금 제주도 남쪽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지만 바람이 세지면서 이곳 포구의 파도도 점점 크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다가오겠다는 사실이 서서히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제주도 남쪽 바다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에는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여객선은 목포로 가는 항로를 제외한 모든 항로가 결항됐습니다. 지금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에는 선박 2천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난기류특보가 내려져 항공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17편이 결항됐고 49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제주도와 해경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상도, 제주도에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고 영남 해안 지방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전선에 이어 태풍까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태풍이 일본 쓰시마 섬 쪽으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줄줄이 취임식을 취소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는 아직 태풍의 기운이 느껴지진 않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을 수놓았던 파라솔은 모두 접었고 수상구조대가 상주하는 망루도 포크레인으로 들어 옮겼습니다. 시설물은 천막을 덮어 꽁꽁 싸맨 뒤 모래 언덕으로 이중 방호벽을 쳐놨습니다. 부산항 오부두에는 한꺼번에 수백 척의 선박이 대피해 부두를 빼곡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고돈 부산시장은 오늘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때 집채만한 파도가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덮친 해운대 마린시티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성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오늘 간단한 취임식을 한 뒤 재난대책회의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호남 지역은 전 시군이 취임식을 줄줄이 취소하고 비상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둑이 무너진 보성을 찾았고 송하진 전북지사는 임실의 붕괴 위험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태풍은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를 스치고 지나가 밤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풍의 왼쪽은 그나마 오른쪽보다 피해가 덜하다고 합니다. 이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풍 뿌라삐루는 잠시 뒤인 밤 9시쯤 서귀포 아래 370km 해상까지 진출합니다. 내일 아침엔 제주를 스치듯 지나간 뒤 같은 날 밤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태풍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북쪽 찬 공기가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동 경로가 대한해협까지 후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바람 걱정을 다소 덜었습니다. 바람이 주로 서쪽에서 부는 중위도 편서풍 지대인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의 왼쪽에서는 편서풍과 태풍의 회전력이 상쇄돼 태풍의 힘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태풍 오른쪽에선 편서풍과 태풍의 회전력이 합쳐져 강한 바람이 생깁니다. 한반도는 태풍 왼쪽에 위치하면서 거센 바람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풍 경로에 있는 곳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와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모레 동해 먼바다로 빠지며 온대성 저기압으로 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태풍은 이제 시작이지만 주말에 내린 장맛비로 전남 남해안 마을은 이미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저수지는 둑이 무너졌고 농경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장맛비에 급기야 저수지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농번기 때를 대비해 담아놓은 물은 애써 키운 밭작물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어디가 논이고 밭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녹차밭을 이어주던 고갯길은 계속 흘러드는 흙탕물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마을을 이어주던 다리도 속절없이 끊겼습니다. 사흘간 300mm가 넘는 장맛비로 농경지 2,3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물에 잠겼습니다. 모내기를 하던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벼락을 맞아 숨지고 무너진 주택가에서 노인 한 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광주에선 70대 노인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느님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고. 당장 복구를 해야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응급으로 비닐 등을 덮어놓았지만 다가오는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비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마 전선이 계속 머물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내일 아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어제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편지가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 북한에 간다는데 굳이 지금 미리 서한을 전달한 이유가 뭘까요? 오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가진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만 주로 논의했는지 회담은 90분 만에 끝났고 성김 대사는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앞서 앤드류 킴 CIA 코리아 센터장과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이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서한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뒤 일주일 안에 열릴 것이라는 후속 협상이 지연되면서 퇴색된 합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Chairman Kim Jong-un understands the urgency of the timing of completing this denuclearization, that he understands that we must do this quickly. 또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이 나와야 하는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북했을 때 보다 분명한 입장, 비핵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와 계획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의 그 서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한 내용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이견이 없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날짜는 곧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시찰을 나가면 보통은 칭찬 일색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번 현지 시찰은 달랐습니다. 건물이 마구간 같다, 질문에 대답도 못했다며 질타한 건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본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꼼꼼히 살핀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신의주의 화장품 공장을 찾아 환한 미소를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 투쟁정신과 근면한 일본세에 단복하게 된다고 만족의 대만족이라고. 그런데 오늘 공개된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같은 신의주 지역의 종이공장 방직 공장을 찾아 낡은 설비 앞에서 굳은 얼굴로 일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국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낡은 설비까지 그대로 공개하며 직원들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며 책임을 미루자 질타는 강해졌습니다. 우선 공장 책임 일꾼들이 주인 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서로 밀기내기를 하면서 누구 하나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미 지난 4월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경제 건설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 대진구를 심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북중 접경 지역의 경제특구인 신의주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뒤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몸살 감기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성은 과로 사회 탈출이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힘을 실어준 거죠. 최종락 기자입니다.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을 참모들이 박수로 맞이합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순방 이후 8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을 들어 민망하다면서도 시작된 주 52시간 노동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 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에 느끼는 불안함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던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 하지만 오늘 정상 출근했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그를 잡는 모습에 어쩔 수 없었던 듯한데 야당은 눈물겨운 사퇴쇼라며 비난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왕 행정관으로 불리며 과도한 주목을 받았던 탁현민 선임 행정관.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혀 다시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상 출근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직 반려를 수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직 만류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SNS에 광고하듯 사의를 표명한 탁 행정관이나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는 청와대 응답 모두 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사퇴를 두고 첫눈이 내릴 때까지 비서관 한 분 사퇴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감성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탁 행정관을 이제 그만 놓아주고 쇼가 아닌 정책과 실적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에선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분야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의 최대 건설 시장인 싱가포르 방문에서는 리센룽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유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전 정권과 관련된 척결 인사 명단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요. 원래 기무사는 군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이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3일 만에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듭니다. 이후 이 TF를 통해 6개월 동안 세월호 유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이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가족들의 이름과 직업은 물론 강경파 여부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구조 현장이 아닌 단원고에도 기무활동가를 배치해 보고받았으며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놓을 수 있도록 세월호 집회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의 정치 관여 의혹은 세월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이른바 전 정권 연계자 척결 명단을 작성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현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의혹들을 조사해온 사이버데크 조사 TF는 활동을 끝내고 군 검찰단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하창호 전 회장을 압박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변협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은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하창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양승태 대법원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하 전 회장을 뒷조사하고 압박을 시도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비공개 문건과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법원에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 행정처 간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당사자의 고발 문제도 법원의 반응을 봐서 고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임원들도 있어서 임원들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410개의 문건을 분석 중인 검찰은 하 전 회장 사찰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었던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 등의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관련자 하드디스크 제출을 미루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 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복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처음에 대법원을 조사했던 특별조사단은 왜 대한변협 사찰 의혹에 대해 밝히질 않았을까요? 은폐한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대법원은 부랴부랴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해놓고 징계하긴커녕 말이죠. 이호정 기자입니다. 하창호 전 대한변협 회장을 사찰하고 압박을 시도한 정황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고 조사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이 민간인 사찰이란 중요한 문제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창호 전 변협회장 사찰 문건 보고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뒤늦게 해당 문건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비공개한 것이며 특별조사단의 조사 범위와 거리가 있어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해 자료를 제공한 만큼 은폐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민간인 사찰을 알고도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추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이 커지면서 제출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비서 김지은 씨도 방청석에 앉아 그의 재판 모습을 메모하며 다 지켜봤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을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성폭행 폭로 이후 119일 만입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앉았는데 김 씨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으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눌린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적인 성폭력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유명 인사와 일하는 여성들을 모두 잠재적 성폭행 피해자로 봐야 하냐며 반박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쟁점을 법정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지금 방침이고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6일 김지은 씨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운영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구성원인 도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드루킹 김 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시민 총리설을 퍼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론 조작이 잘 되는지 이걸로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유시민 작가의 이름이 급상승했습니다. 여기에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성능을 확인하려고 유시민 총리설을 댓글로 올리고 베스트 댓글을 만들었는데 인터넷에서 반향이 일면서 실시간 검색어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정국에서 국회 추천 총리를 통한 내각 구성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총리에 대한 관심이 컸던 시기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압수물 분석과 기소환하여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진술 내용 분석과 함께 관련 조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경공모의 핵심 구성원 가운데 하나인 도모 변호사를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소환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를 상대로 김 지사와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대학 교수가 10년 동안 21억 원의 연구 용역비를 몰래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상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격증 시험 답안지를 조작해 친동생을 부정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소. 이 연구소 전 본부장 김모 씨가 연구 용역비를 몰래 빼돌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짜 직원을 만들어 급여를 챙기고 수행하지도 않은 연구 용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10년간 870여 차례에 걸쳐 2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연구 용역을 따내기 위해 기상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상청 공무원 2명에게 6천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뇌물 주고받는 과정에서 흰 봉투를 싸서 또 대봉투까지 싼 것도 있었고
일부의 방법으로는 퀵 서비스까지 이용해서 김 씨는 자신이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친동생의 답안지를 조작해 부정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본부장 김 씨를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사실 대학가의 정부 지원 연구비 횡령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가 교수 개인의 쌈짓돈으로 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한 사립대학 교수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연구비 횡령에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2년 동안 연구비와 대학원생 인건비 6억 원을 가로채 시계, 골프 의류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쓴 교수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3년 동안 연구비 4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국립대 교수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국가지원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위반 사례는 총 167건으로 부당 사용액만 무려 20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구비 집행과 회계 정산 등 주요 권한이 교수 개인에게 집중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판단한테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적발된 교수들에 대한 처벌도 집행유예 선고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아까운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20대 국회가 하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에 돌입합니다. 교섭단체는 늘었는데 알짜 상임위는 그대로니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울 수밖에요. 안보란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멈춰섰던 국회가 내일 원내 수석 부대표 간 원구성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정상화 채비에 들어갑니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각종 민생 법안이 밀려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마무리를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됩니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야당도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는 동의했지만 실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진 알 수 없습니다. 의석수 비율과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누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통상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은 물론 관행상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까지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림없다고 맞받았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어떤 그런 상임이나 뭘 전제하면은 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범 여권을 자처하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중 하나를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것도 협상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일단 협상은 시작되지만 재연절까지도 원 구성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여당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실 친문들에겐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난이 거세져서일까요? 김 장관이 몸을 낮췄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진 당대표 출마 여부 논란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장관이 대통령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자 불찰이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의 입장 표명에 일단 논란은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당분간 장관 직분에 전념한다고 했으니 일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자는 얘기가 많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한 친문 의원은 의도했든 안 했든 대통령이 결정해달란 듯한 말로 자충수가 된 것을 수습하긴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몸을 낮춘 사이 친문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해철, 최재성 의원에 이어 김진표 의원까지 개별 만남을 이어가며 이번 주말까지는 후보 단일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보궐선거 당선자들과 환영 모임을 갖는 등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공시 폐인, 돌취생, 호모 인턴스. 청년 실업률 10.5%, 체감 실업률 23%인 우리 청년들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채용 비리까지 비일비재하니 지원해봐야 뭐 되겠어 하는 체념. 또 어렵게 들어가 봐야 평생 안정적으로 다닐 수도 없다는 불안감. 청년들이 목숨 걸고 공무원에 지원하는 건 오히려 합리적인 걸지도 모릅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무려 41대 1을 기록했죠.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일자리가 넘쳐나 지난 5월 실업률이 2.2%, 25년 만에 가장 낮았거든요.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갈수록 떨어져 올해는 10.9대 1로 4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이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골라 잡을 수 있으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출세보단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달라진 사고방식도 한몫했습니다. 일에 파묻혀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즐긴다 하는 건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일자리가 많기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은 그러나 정부 정책 1순위 일자리 창출에 한 해 30조 원 이상을 쓰고도 현실이 이렇습니다. 경제,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선 다시 한번 일본을 쫓아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만 배울 건 배워야죠. 또 일본만 성공한 건 아닙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는 미국과 규제를 완화해 생산 서비스를 확대하는 독일 등 일자리와 관련해 속칭 잘 나가는 나라는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최저임금이 의미가 있고 근로시간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우리도 실업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고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춰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첫날 기업들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컴퓨터가 꺼지는가 하면 아예 출근 시간을 늦춘 곳도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날을 맞은 한 대기업 사무실. 짧아진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기록되고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우면 사유를 입력합니다. 오후 5시 30분이 되자 모니터에 근무 시간이 곧 종료되니 퇴근하라는 글이 뜹니다. 스피커에선 퇴근 방송이 흘러나오고 퇴근하시기 전에는 책상 및 주변을 정리정돈해 주시고 하나둘 짐을 쌉니다. 직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아직 9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시에 퇴근을 딱 하고 가면은 7시에 마지막으로 먹는 이유식을 먹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 한 백화점. 평소 같았으면 문을 열었을 오전 10시 50분이지만 개점을 준비 중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이번 달부터 개점을 11시로 30분 늦췄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측은 협력사 직원의 워라밸을 고려했다고 말합니다. 개점 시간이 30분 늦춰지면서 아침에 여유가 생기고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녁 시간이 있으면 뭐하냐? 굶는 저녁은 싫다는 노동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투잡을 뛰어야 할 판이라는 거죠. 정설민 기자입니다. 7,000개가 넘는 기업이 모여있는 반월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주 52시간 근무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잔업이나 특근비가 없어지겠죠. 그래도 한 4, 50 줄어들 것 같은데. 임금이 당장 줄어들면 저녁은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당장 고용을 늘리지 않고 일단 관망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박봉인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건설노조 4만여 명은 오는 12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에겐 그 52시간이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줄어들 거란 설문조사도 내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투잡을 뛰어야 할 판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선물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임금 감소와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에 기내식을 아예 싣지 못하거나 늦게 싣는 사태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내식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는데 비싼 돈 내고 비행기를 타는 승객 입장에선 황당할 따름이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탄 승객이 기내식 대신 받았다는 쿠폰입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납품에 차질이 빚어져 이틀간 항공기 50여 편을 기내식 없이 운항하면서 현금성 쿠폰을 제공한 겁니다. 기내식이 없다는 뜻의 노밀 사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달부터 기내식을 납품하기로 새로 계약한 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이 업체는 급하게 소규모 업체와 3개월 한시적으로 임시 계약을 맺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포장하고 항공기까지 탑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면서 기내식을 싣지 못하거나 늦게 출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아시아나 측은 인력을 긴급 투입해 2에서 3일 내로 정상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아시아나그룹의 무리한 투자 유치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 기내식 납품업체가 거액의 투자 요구를 거절하자 15년간 이어져온 계약 관계를 파기했던 겁니다.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케이터링 계약을 종료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거든요. 공정위도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어서 노밀 사태 여파가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 유명 커피 전문점이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을 100곳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선 가급적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만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2달간 시범 운영을 해보니 현금 거래 비중이 3%에서 0.2%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현금 정산 시간이 줄어 그만큼 고객 서비스에 신경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현금 없이 카드 한 장 달랑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소액은 카드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 있는 한 편의점. 500원짜리 껌부터 물 한 병, 담배 한 갑까지 손님들은 별 거리낌 없이 신용카드를 건넵니다. 30분 동안 편의점을 찾은 손님은 총 15명. 이 가운데 현금을 낸 손님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용돈을 받을 때도 카드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같은 거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기도 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건 현금을 주고받는 게 불편한 데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 수납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카드 결제가 되도록 한 의무 수납제가 폐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소액 결제가 많은 약국이나 분식집 등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7년 만에 다시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김밥 한 줄에도 3,000원이면 카드 붓고 그러는데 안 받고 싶지. 그럼 되죠. 금융당국은 5,000원 이하 등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사용 고객이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현금 결제 비중이 전체의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칫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금부터는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말다툼 끝에 남편이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아내를 찾아와 흉기로 폭행했습니다. 이 남편은 112를 통해 미리 3명을 죽이겠다며 자신의 범행을 예고했는데 그럼에도 경찰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59살 김모 씨가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내려쳤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던 이 남성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누워 계시다가 누워서 TV를 보시다가 무작정 들어와서 머리를 바닥 파시고 아내는 정수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입고 있던 옷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남편 김 씨를 만났지만 흉기를 소지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보냈습니다. 김 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태어난 모습을 보여 속아 넘어간 건데 결국 김 씨는 범행 2시간이 지나서 붙잡혔습니다. 범인에서 특정할 만한 그런 느낌이라는 게 육감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을 해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 씨의 대담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범행 2시간 반 전 강원에서 서울로 향하며 최소 3명을 죽이겠다고 112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번호도 불러줬지만 한 번의 검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저희는 지령을 받고요. 최근거리 톨게이트하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는 톨게이트 쪽으로는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해요. 대담한 범죄를 벌였던 김 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한진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횡령, 배임,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성현 선수가 메이저 대회인 PGA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극적으로 역전 우승했습니다. 박세리의 맨발 투혼을 연상시키는 명품샷이 발판이 됐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두 유소연의 넉타 뒤진 3위로 출발한 박성현은 버디만 3개 잡으며 맹추격했습니다. 그러나 16번 홀 2번째 샷이 조금 짧아 연못 가장자리에 걸렸습니다. 긴 풀에 가려 공이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박성현은 절묘하게 공을 퍼올려 핀 바로 옆에 떨어뜨렸습니다. 박성현이 기사회생하자 유소연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홀 티샷을 물에 빠뜨리며 2타를 까먹어 박성현, 하타오카와 공동 1위를 허용했습니다. 18번 홀에서 들어간 연장 1차전. 유소연과 박성현이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하타오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어진 연장 2차전에선 유소연이 아깝게 버디 퍼팅을 놓치고 박성현이 깔끔하게 버디를 잡아 박성현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세계대회 연속 컷 탈락의 부진을 딛고 거둔 시즌 2승째이자 통산 2번째 메이저 우승이기에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됐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정말 만족스럽고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상금 6억 원을 획득한 박성현은 올해의 선수에도 2위에 오르는 등 본격적인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름철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실증 나는 운동 대신 번지로프에 매달려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번지 피트니스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영호 기자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여성들이 독특한 바지를 덧입더니 몸에 벨트를 고정합니다. 벨트는 천장에 달린 로프에 연결되고 본격적인 운동 준비가 끝납니다. 번지 점프 로프에 매달려 운동을 하는 이른바 번지 피트니스입니다. 가벼운 뜀박질부터 유려한 턴 동작, 이어서 로프의 반동을 이용해 힘껏 뛰어오르다 보면 하늘을 나는 새가 된 기분입니다.
이처럼 로프에 매달린 채 운동을 하다 보면 신체 균형을 잡아주고 시간당 600kcal 소비해 다이어트 효과도 상당합니다. 허리와 하체, 복부 등 코어 근육 단련에 탁월하고 로프가 균형을 잡아줘 근력이 약한 여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발목이나 무릎이 좀 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끈이 있으니까 그런지 이렇게 뭔가 사뿐히 닿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번지 점프가 다이어트에 접목된 번지 피트니스. 이색 피트니스의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태풍 뿌라삐론이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영남 해안이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겠는데요. 비바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내일까지 150mm 이상, 호남에 최고 60, 그 밖에 전국에도 최고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전 제주도 동쪽을 지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상으로 북진하겠습니다. 강풍도 동반됩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최대 풍속 초속 15m,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고 제주 해상과 동해상에서는 태풍특보가 차례로 발효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대로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 내일 오후부터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와 영남권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발사대에서 솟구친 로켓이 붉은 화염과 함께 6초 만에 폭발을 합니다. 일본의 민간 벤처기업이 개발한 모모 2호기인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사도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듭된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는 건 내심 부럽죠. 우리는 2026년에나 민간 우주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닌 만큼 중국, 일본에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